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들이 제 등을 떠밀어 생애 처음으로 떠났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지요. 아들이 신경 써서 예약해준 패키지 여행은 제 또래의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도록 걸어 다녔지만 마음만은 십수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평생 흙만 파고 살았던 남편과 저를 위해 그리고 먼저 간 남편 목까지 보라며 아들이 보내준 효도 관광.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한 곳이라도 더 눈에 담고 하나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꽉 채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잘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생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에펠탑도 보고 융프라우의 만년설도 밟아봤어. 당신이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쯤 우리 아들 만석이가 그리고 며느리 주연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늙은 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한 달 만에 밟는 내 나라 땅인데도 말입니다. 아들이 끊어준 비즈니스석 덕분에 편안하게 왔지만 역시 집만 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아들 내외를 찾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길이 엇갈렸나 싶어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지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겨우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요. 주연이도 몸이 안 좋다고 하고. 택시 타고 조심히 오세요. 택시비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쁘다는데 아프다는데.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전화를 끊고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손주들 장난감과 며느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큰맘 먹고 산 스카프가 담긴 쇼핑백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마당이 있는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구석구석 우리 부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지요. 담벼락에 심은 장미 넝쿨은 여전한지, 마당의 작은 텃밭에 심어두고 간 상추는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어 마침내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택시비를 계산하고 낑낑거리며 짐을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아는 남편의 생일 4자리.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삐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요? 그랬다면 당연히 제게 미리 알려주었을 텐데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결국 대문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3번쯤 눌렀을 때였을까요? 스피커 너머로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마치 잡상인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나다 주연아. 어머니야. 제 말에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리고는 철컥 하고 문이 열렸지요.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한주연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늘어난 티셔츠 차림에 얼굴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보고도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은커녕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지요. 저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고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더구나.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깜빡했네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바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휙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저를 도와줄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캐리어와 짐가방을 현관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쿰쿰하고 비릿한,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나본 적 없는 불쾌한 냄새였어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환기를 잘 안 시켰니? 제가 묻자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던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양이 냄새예요. 제가 고양이들을 좀 데려왔거든요. 고양이라니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줄로만 알았지 제 집에 데려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단 짐부터 풀 생각으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쓴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안방. 그곳은 제게 단순한 침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제 방이라고 부르던 그 공간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는 거대한 캣타워가 천장까지 닿을 듯 솟아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고양이 장난감과 스크래처, 푹신한 쿠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고양이 화장실 여러 개가 놓여 있었는데 아까 현관에서부터 나던 지독한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그곳인 듯 했어요. 그리고 제 침대가 있던 자리에는 철창으로 된 케이지 여러 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저를 경계하며 노려보고 있었지요. 제 옷장이며 화장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온갖 고양이 사료 포대와 간식 상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방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고양이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연아, 이게 다 뭐냐? 내 방이 왜 이 모양이야? 제 고함 소리에 며느리가 그제야 어슬렁거리며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뭐가 문제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뭐가요? 아, 고양이들 때문에 놀라셨구나. 애들이 좀 많죠? 그 태연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가구들은 다 어디 갔어? 내 옷이며 이불이며 내 물건들은 다 어디다 치운 거냐고.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손톱을 매만지며 말하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창고에 대충 넣어뒀어요. 어머니 물건들은 낡고 촌스러워서 이 집 분위기랑도 안 맞고 고양이들 키우려니 공간이 부족해서요. 낡고 촌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발품 팔아 장만하고 평생을 아끼며 써온 가구들입니다. 제 젊은 날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제 역사를 며느리는 대충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여기가 어디라고 네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치우고 짐승소굴로 만들어. 당장 이것들 다 치우지 못해.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며느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여긴 이제 어머니 방 아니에요. 고양이들 방이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올 때 왜 미리 연락도 안 하세요? 사람 불편하게. 남의 집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이 어느새 남의 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며느리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만 보고 사시는 거 저희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이 집도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어머니 지내실 곳은 알아서 다른 데 알아보시고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아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불고 소리치며 싸우는 것은 저 여자애가 원하는 그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식 밖의 인간을 상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겁니다. 제 아들, 김만석의 동의 혹은 방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효도 관광이라며 저를 해외로 보낸 것부터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놓아두었던 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나가주마. 아주 깨끗하게. 하지만 명심하거라. 너희가 오늘 나에게 한 짓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완벽하게 내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근처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검색해 예약을 잡았어요.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처절한 전쟁을 위한 저만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는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요. 한주연, 그리고 내 아들 김만석. 너희는 절대로 나를 얕봐서는 안 되었다. 이제부터 피눈물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집에서 쫓겨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슬픔이나 절망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오히려 제 안의 모든 감각이 맑고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심장은 이렇게나 뜨겁게 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머릿속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아들, 김만석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스마트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요. 어머니, 호텔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방은 마음에 드시고요? 다정한 척 물어오는 그 목소리가 역겨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미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럼 아주 좋구나. 방이 너무 넓어서 나 혼자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야. 그런데 만서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주연이가 나를 보자마자 나가라고 하더구나. 내 방은 고양이들로 가득 차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다.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들이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일단 오해는 마세요. 주연이가 동물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특히 버려진 고양이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여기저기서 아픈 애들, 딱한 애들 하나둘씩 데려오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방이 햇볕도 잘 들고 하니까 요양하는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 쓰자고 한 건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저희도 좀 당황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이었습니다. 제 방을 짐승 소굴로 만들어 놓고는 그 이유가 며느리의 착한 심성 때문이라는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들은 다 어디다 치운 거니?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고?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 모든 일을 벌인 이유가 대체 뭐냐는 말이다.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지자 아들의 목소리에도 은근한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주연이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물건들은 창고에 잘 모셔뒀어요. 비밀번호는 주연이가 고양이들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불안하다고 해서 바꾼 거고요. 저희도 조만간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고 근처에 지내실 만한 작은 방 하나 얻어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실 줄은 몰랐죠. 들이닥쳤다는 표현에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들이 아닌 한주연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공범이었던 겁니다. 작은 방 하나 얻어준다는 말은 마치 적선하듯 들려왔어요. 제 평생이 담긴 집을 송두리째 빼앗아 놓고는 고작 방 한 칸으로 저를 입막음하려 하다니. 저는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지요. 저는 오히려 한없이 인자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괜히 속상해했네. 주연이가 참 마음이 곱구나. 알겠다. 그럼 엄마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있을 테니 너희는 편하게 있어라. 괜히 엄마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아들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저희 어머니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과의 통화는 제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저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제 오랜 친구인 정 여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 동네에서만 30년 넘게 부동산을 해온 터줏대감으로 제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지요. 제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 누구보다 제 일처럼 분노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이 여사. 이게 얼마만이야? 해외여행은 잘 다녀왔어? 얼굴이 아주 폈네, 폈어. 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정 여사가 내어준 따뜻한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간의 일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정 여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자기 집에서 쫓겨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 며느리라는 여자는 제정신이야? 아니, 그보다 자네 아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데. 정 여사는 제 손을 잡고 연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들도 한통 속인 것 같아. 그러니 나더러 작은 방을 얻어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제 말에 정 여사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아주머니를 뭘로 보고. 이 여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절대 안 돼. 법대로 아주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정 여사는 즉시 컴퓨터를 켜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 집은 토지부터 건물까지 융자 하나 없이 전부 이 여사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완벽한 당신 재산이야. 아들이고 며느리고 법적으로는 당신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놈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을 보자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정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 섣불리 찾아가서 깽판 치거나 싸우지 마. 그건 저것들이 바라는 거야. 늙은 시어머니가 와서 행패 부린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당신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라고. 대신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알지? 모든 싸움은 증거가 전부야. 친구의 조언은 제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증거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정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증거 모으는 게 뭐 그리 어렵나. 혹시 집에 CCTV 같은 거 없어? 정 여사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직전 현관 안쪽에 설치해둔 작은 실내용 CCTV였습니다. 아들은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굳이 왜 그런 걸 다냐며 타박했지만 저는 혹시 모를 외부 침입이 걱정되어 제 돈으로 직접 설치했었지요. 그 카메라는 와이파이를 통해 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 여사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우리는 즉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CCTV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녹화 기록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드나드는 평범한 모습뿐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고양이 이동장을 들고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빈도와 수가 늘어났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마치 업소 사장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행색이 부유해 보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에게 고양이를 맡기며 신용카드를 건네거나 현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가 노트북을 보며 예약 스케줄을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인의 고양이를 몇 마리 맡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업 행위였어요. 버려진 고양이를 돌본다는 아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품종이 좋아 보이는 소위 말하는 비싼 고양이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불법 고양이 호텔로 개조해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제 평생의 안식처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이 며느리의 천박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우고 고양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케이지를 발로 툭툭 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다운로드하여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여사, 이제 칼자루는 당신이 쥐었어. 저것들을 어떻게 요리할지는 이제 당신 마음에 달린 거야. 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노트북 화면 속에서 돈을 세며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주연아. 어디 한번 실컷 웃어보렴.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저의 첫 번째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의 말대로 칼자루는 이제 제가 쥐고 있었지만 그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아프고 효과적일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섣불리 날뛰었다가는 오히려 제 손만 베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과 체면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한주연이라는 인간은 속물적인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CCTV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 며느리가 활동할 만한 온라인 공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품종묘, 고양이 호텔, 강남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자 어렵지 않게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이 애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럭셔리 캣맘이라는 낯간지러운 닉네임을 쓰는 며느리의 게시물들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게시물들은 그야말로 허세와 과시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집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찍어 올린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해외에 무기한으로 여행 떠나신 부자 시어머니께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저를 위해 집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셨어요. 강남 주택가에 위치한 저희 프라이빗 캣 호텔은 하루 소수 정예의 VVIP 냥님들만 모신답니다. 와 같은 가증스러운 글들을 버젓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방을 찍은 사진 밑에는 가장 전망 좋은 이 방은 저희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에요.
최고급 자재로만 꾸몄답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더군요. 그 글들을 읽는 내내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댓글에는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저도 저희 냥이 한번 맡기고 싶어요. 와 같은 부러움과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게시물과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역시 그 커뮤니티의 진실의논이라는 닉네임으로 조용히 가입했지요.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불법 사업에 치명타를 날릴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저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하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직접적인 폭로에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의심의 씨앗을 교묘하게 심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고양이 호텔을 이용했던 불만 고객인 척 위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간 커뮤니티의 글들을 정독하며 그들만의 용어와 분위기를 익혔고 마침내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금요일 저녁 시간을 노려 저는 정성껏 작성한 장문의 후기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목은 강남 럭셔리 캣 호텔 이용 후기 솔직하게 남깁니다 였어요. 글의 시작은 칭찬으로 위장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운영자님도 친절하신 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저희 아이를 맡겼습니다. 와 같이 말이지요. 하지만 중간부터 분위기를 서서히 반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오고 며칠 뒤부터 아이가 계속 몸을 긁고 힘이 없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피부병과 스트레스성 방광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내는 곳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며느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곳 정식으로 허가받고 운영하는 곳이 맞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여쭤봤는데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 조금 찜찜해서요. 비싼 요금을 받는 만큼 기본적인 위생 관리나 사업자로서의 책임은 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쓴소리 남깁니다. 제 글은 그야말로 제대로 벌집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 운영자님은 좋은 분이다라며 며느리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렸지만 제 글이 워낙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현금 영수증을 안 해주시더라. 저희 애도 다녀온 뒤로 계속 설사를 했어요. 불법 영업이면 큰 문제 아닌가요? 와 같은 의심과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당황한 며느리는 이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비방입니다. 당장 글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해명은 안 하고 협박부터 하시죠? 떳떳하면 사업자 등록증부터 인증하세요. 라며 더욱 거세게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온라인에서 소란을 피워놓은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익명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제 집 주소를 정확히 명시하여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에는 며느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홍보 게시물 캡처본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어요. 두 번째 민원은 국세청에 접수했습니다. 역시 제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미신고 사업 및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지요. 여기에는 CCTV 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손님들과 현금 및 카드로 거래하는 장면들을 캡처하여 첨부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느리는 곧 온라인에서의 평판 추락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원 접수 완료 화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연아,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럭셔리 하우스가 이제 너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될 테니 말이다. 며칠 뒤 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구청 위생과에서 나온 단속 공무원 2명이 제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CCTV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화면 속 며느리는 누가 찾아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짜증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가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허가 없이 동물 위탁 관리업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차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공무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친구들 고양이를 몇 마리 봐주는 것뿐이에요. 사업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며느리의 어설픈 변명은 이미 수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한 공무원들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며느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홍보글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말했지요. VVIP 냥님들을 모시는 프라이빗 캣 호텔이라고 직접 홍보까지 하셨던데요. 이것도 친구들끼리의 농담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나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구청에서 사람이 나왔어. 당장 와봐, 빨리. 전화를 받은 아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듯 넥타이가 삐뚤어진 아들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공무원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절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아들은 능숙한 사회생활로 다져진 언변으로 공무원들을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공무원들을 돌려보낸 아들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그냥 친구들 고양이 몇 마리 봐주는 수준이라고 해서 믿었더니 이걸로 사업을 해? 온라인에 홍보까지 하면서. 네가 제정신이야. 아들의 고함 소리에 며느리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뭐? 내가 미쳤어? 그럼 당신은 시어머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이 진작에 어머니 다른 데로 보내버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CCTV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을 지켜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위기가 닥치자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을 싸우던 아들의 전화가 제게 걸려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희 집에 사람 보내서 신고한 거 어머니 맞죠? 저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순진하고 놀란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예, 만서가. 그게 무슨 소리니? 신고라니?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태연한 반응에 아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너희를 신고했단 말이니?
엄마가 그래서 걱정했잖니. 그렇게 대놓고 장사하면 분명히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엄마는 그저 너희가 걱정돼서 그런다. 별일 아닌 거지. 잘 해결된 거 맞지? 저의 이 완벽한 연기에 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화를 낸 것이 미안했는지 목소리가 한풀 꺾였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잠시 오해했나 봐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아들은 다시 며느리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꺼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다 너가 일을 어설프게 벌여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아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럭셔리 캣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악성 후기와 불법 영업 논란으로 인해 며느리의 고양이 호텔은 하루아침에 모든 예약을 취소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짜증을 냈고 아들 역시 그런 며느리에게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돈과 체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저는 호텔방 소파에 편안히 기댄 채 그들이 자멸해가는 과정을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아직 진짜 복수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슬슬 다음 카드를 꺼내볼 시간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다녀간 이후 아들 내외의 집은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CCTV를 통해 들여다본 그들의 세상은 더 이상 사랑하는 부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날 선 말들이 오갔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들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 연일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두고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1단계 작전이 그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그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편이 되어줄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최진욱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오랜 동료이자 의형제나 다름없던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이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때 발 벗고 나서서 무죄를 증명해 주었던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명절 때나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의 강직한 성품과 날카로운 지성만큼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서초동에 있는 그의 법률사무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최 변호사는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석이는 이제 장성에서 효도 좀 하고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간의 사정을 차분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변호사의 얼굴은 점차 굳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했던 그의 표정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 갔지요. 제가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바람에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것들을 봤나. 형님이 평생을 바쳐 이룬 집에서 형수님을 내쫓다니요. 그리고 만석이 그놈은 대체 뭘 한 겁니까? 제 어미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다는 말입니까? 최 변호사는 제 남편이라도 살아 돌아온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그의 그 모습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제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내민 외장 하드에 담긴 CCTV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어요. 한참 동안 자료를 살피던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십시오.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건 생각지도 마시고요. 이건 제 형님에 대한 의리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저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짓밟혀서는 안 될 것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과 방패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불법 영업의 규모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니 며느리의 고양이 호텔을 실제로 이용했던 고객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세무조사와 추후에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럭셔리 캣맘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를 기억해 두었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인 척, 저도 그곳에 고양이를 맡겼다가 아이가 병에 걸려 속상한 마음에 연락드린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지요. 대부분은 경계하며 답이 없었지만 그중 2명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2사람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지만 제가 먼저 제 고양이가 피부병에 걸려 고생했던 이야기를 꾸며내며 눈시울을 붉히자 그들도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고양이가 그곳에 다녀온 뒤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먹지 않고 구석에 숨어만 있는다며 울먹였습니다. 다른 여성은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고양이의 상태를 물어봐도 건성으로만 대답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처음부터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불법 영업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최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며 모든 법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처럼 순진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확보한 증인 진술서를 들고 다시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술서를 검토한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릴 시간입니다. 최 변호사는 곧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수신인 김만석, 한주연은 발신인 이영순 소유의 주택에서 즉시 모든 불법 상업 활동을 중단할 것. 둘째,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것. 셋째,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저는 그 서류의 발신인 란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안일한 세상에 종말을 고하는 저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며칠 뒤 우체국 집배원이 가져다준 등기우편을 받아든 며느리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뜯어보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역시 그 서류를 읽고는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네 글자가 주는 법적인 무게감은 구청 공무원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을 겁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고양이로 돈 벌겠다고 설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뭐,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야? 당신은 옆에서 돈 세면서 좋아했잖아. 당신이 시어머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이 꼴이 난 거라고. 저는 그 추악한 싸움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으렴. 너희의 그 단단해 보이던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이제 곧 온 세상이 알게 될 테니.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올리며 다음 악장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은 아들 내외의 안일한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0일이라는 퇴거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그들은 처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해져 갔지요. CCTV를 통해 본 그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아들은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을 떠도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럭셔리 하우스는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가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며느리 한주연에게 가장 큰 고통은 금전적인 손실이나 법적인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목숨과도 같았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지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무섭게 자라나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그녀의 현실 세계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피해자 중 한 명이 공교롭게도 며느리가 어울리던 부유층 사모님 모임의 일원이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모임에 나가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한주연 씨 시어머니 집 뺏어서 불법 고양이 호텔 하다가 소송당했다면서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그런 사람이랑 어울린 우리가 창피하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지요. 며느리의 휴대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도 함께 브런치를 즐기며 웃고 떠들던 지인들은 이제 전화를 걸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안부를 묻거나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주연 씨, 괜찮아? 소문 들었어.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니 사실이야? 어머, 웬일이니?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다.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며 악을 썼지만 시어머니가 보낸 내용 증명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VVIP, 럭셔리맘이라는 허상의 이미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장나고 있었어요. CCTV 속 며느리는 전화를 받다 말고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며 발악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독이 오른 코브라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발가벗겨진 채 발버둥 치는 한 마리 가련한 벌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며느리는 그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시어머니 하나 못 막아. 당신이 남자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돈.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 짓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잖아. 이 무능한 인간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이 매일 밤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역시 지지 않고 맞섰지요. 뭐, 무능해. 너 같은 속물 허영 덩어리를 만족시키려면 대체 얼마나 벌어야 하는데.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랑 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거라고. 그들의 싸움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들의 이웃집에 사는 정 여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 내외가 서로를 저주하며 싸우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 여사가 내어준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며 그들의 파멸 교향곡을 감상했지요. 압박감과 창피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요? 퇴거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아들이 제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여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살은 헬쑥하게 빠지고 눈은 퀭했으며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하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주연이도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방, 당장 원상복구 해놓겠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어머니 물건들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회사에도 소문나면 저는 끝장입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는 며느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CCTV 속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의 사과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위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서 아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만석아,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내가 지금 고작 방 한 칸 되찾자고 이러는 것 같니? 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방을 돌려주겠다. 웃기지 마라.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나를 기만하고 내쫓고 내 집을 너희의 더러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지. 나는 내 방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야. 내 인생과 내 집의 주인 자리를 되찾으려는 거다. 저는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똑똑히 알아두렴.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네 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집에 기생하던 이제는 박멸해야 할 해충일 뿐이야. 제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네 아내에게도 똑똑히 전해. 30일이 지나면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꾸나. 저는 아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아들이 절망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내 아들. 진정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울기는 일렀지요. 약속했던 30일이라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마지막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들은 모양인지
집에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설마 친아들을 상대로 진짜 소송까지 하겠어? 하는 안일한 기대를 품고 있었겠지요. 그들은 저 이영순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분노를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습니다. 퇴거 시한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명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법적 분쟁이 된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아들 내외에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송 중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세를 주는 등의 행위를 일체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였지요. 그들은 이제 제 집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명도 소송과 동시에 제가 국세청에 접수했던 민원도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제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며느리 한주연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며느리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다고 이웃인 정 여사가 전해주더군요. 조사관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며느리가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VVIP 고객들을 상대로 받아 챙긴 현금, 명품 가방으로 받은 뇌물, 차명 계좌를 통해 숨겨둔 돈까지 그동안의 모든 탈세 행각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세청이 추산한 탈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는 며느리가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소송 피고인 신분에 더해 악질적인 탈세범이라는 주홍글씨까지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명도 소송을 준비하던 최 변호사가 법원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제게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수님, 혹시 최근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물려준 이 집에 빚 만드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맹세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형수님이 해외에 계시던 기간에 시중은행 한 곳에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아주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와 함께 해당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에는 제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고 제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교묘하게 제 글씨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제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들 김만석이 제 인감을 훔쳐 위조 서류를 만들고 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였을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붙잡고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환멸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떻게 어미의 등을 향해 이런 끔찍한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 변호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즉시 은행 측에 사기 대출임을 통보하고 저를 대신하여 검찰에 아들 김만석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민사소송이었던 명도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은행은 사기 대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 명의의 모든 예금 계좌를 동결시켜버렸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장 신용카드 대금과 할부금을 막을 길이 없어졌고 집으로 날아오는 것은 온갖 종류의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CCTV를 보니 며느리가 울면서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중고 명품점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러 가는 것이겠지요. 며칠 뒤에는 아들이 타던 번쩍이는 외제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낡은 국산 중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과시하던 부와 사치의 상징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실로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빚독촉에 시달리며 서로의 초라해진 모습을 경멸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텅 비어가는 그들의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아직 멀었다. 너희가 나에게서 앗아간 것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는 이제부터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테니까. 저의 복수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급류가 되어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이 접수되자 제 아들 김만석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과 세무조사가 그들의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었다면 형사고발은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담당 형사에게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아들이 제 인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CCTV 영상, 대출이 실행된 후 며느리가 명품 쇼핑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대화 녹취록까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아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의 좁은 조사실에 마주 앉은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최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제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다고 해요. 제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코웃음 한번 치지 않고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제출한 대출 신청 서류,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제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만석 씨 필적이 아니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것은 역시나 며느리 한주연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아내가 어머니께 허락을 받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가 꾸민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그 비겁한 모습에 담당 형사는 오히려 혀를 차며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다고 해요. 그것은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여 찾아낸 그녀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연아, 네 남편은 네가 시어머니 인감 훔친 거 정말 몰라? 응, 우리 멍청한 남편은 내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줬지. 자기가 지금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는지도 모를걸? 키읔. 대단하다 너.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면?
들키면 그땐 그이가 다 책임지면 되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어차피 그 늙은이가 순순히 집을 넘겨줄 리도 없고 이렇게라도 해서 미리 우리 몫을 챙겨놔야지. 그러다 그이가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이 집은 온전히 내 차지가 되는 거고. 완전 일석이조 아니야?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이용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들이 감옥에 가면 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자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그 대화 내용을 아들 앞에서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푸르게 질려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여자가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하고 이용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겠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책임 전가도 없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선 아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 속 아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형사가 보여주었던 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멍청한 남편은 내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줬지.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려 했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며느리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을 품고 아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봤어? 그래서 뭐. 너처럼 무능하고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셔츠 보이랑 사는데 내가 그 정도 계획도 못 세울까 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집도 돈도 다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다고. 며느리의 그 적반하장식 태도는 아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버리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정말 멍청한 놈이었구나. 너 같은 악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어머니를 버렸으니 내가 천하의 불효자였어. 아들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무어라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평생을 후회하게 될 지옥의 문을 제 발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호텔 방의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넋이 나간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자식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안일함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 방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 여자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제 인생을 바쳐서라도 어머니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를 다시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머니 인생을 망칠 뻔했던 어리석고 철없는 놈으로만 여겨주십시오. 그걸로도 저는 과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그 절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 가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죄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주거나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가 받아야 할 죗값을 모두 치르고 난 뒤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나 제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아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홀로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아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아들의 길고 혹독한 각성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도 며느리 한주연은 여전히 제 집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돌아와 자신에게 용서를 빌 것이라는, 혹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녀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소였지요. 법원은 피고 한주연과 김만석에게 해당 주택을 즉시 원고 이영순에게 인도하고 소송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판결문을 받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최 변호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강제 집행이 예고된 날 아침,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정 여사의 부동산 사무실 창가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트럭을 대기시키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진군하는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집행관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법원의 명령을 고지했지만 며느리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행관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는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누구 마음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집행관들은 며느리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가의 이탈리아제 소파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파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거 사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건장한 남자 직원 두어 명에게 그녀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절없이 질질 끌려 나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녀가 사들인 온갖 사치품들, 거대한 TV, 대리석 식탁, 명품 옷으로 가득 찬 옷장, 그리고 그녀의 불법 사업 도구였던 수십 개의 캣타워와 케이지들이 쉴 새 없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허영과 탐욕의 증거물들이 동네 사람들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어 길가의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장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며느리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하고 가련한 한 명의 패배자일 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 내쫓고 집 차지했다던 그 악독한 며느리. 꼴 좋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지요.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집이 완전히 비워지자 집행관은 제게 다가와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선생님의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건네받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제가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을 되찾아준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으로부터 최종 과세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탈세한 금액에 징벌적인 가산세까지 더해져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족쇄가 그녀의 발목에 채워진 것입니다. 이어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들은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리고 제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려 한 점이 괘씸죄로 작용하여 아들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가는 것은 면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빈털터리 범죄자 신세가 된 며느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친정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자기 짐 앞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결국 친정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정 부모의 반응은 냉담했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통화하던 며느리는 갑자기 전화기를 붙들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전화는 끊어진 듯 했고 며느리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휴대전화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중에 정 여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가문의 먹칠을 한 너 같은 딸은 둔 적이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의절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마침내 친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판결이 나자마자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그녀는 반박할 기력조차 없는 듯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왕국은 그렇게 한 줌의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아직도 그들의 불쾌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벽지에는 고양이들이 핥힌 자국이 선명했고 바닥 구석구석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고양이 털들이 굴러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집 안전체에 며느리의 값싼 향수 냄새와 동물의 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요. 저는 이곳에 저와 남편의 소중한 추억을 그냥 더 씌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악몽을 완벽하게 지워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해 집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는 한 달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골랐던 현란하고 속물적인 벽지와 장식들을 모두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평생 좋아했던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하얀색과 나무색으로 집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짐승 소굴로 변했던 제 방은 이제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서재 겸 침실로 다시 태어났어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과 의자를 깨끗하게 닦아 창가에 두고
벽면에는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곳의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던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제자리를 찾아줄 때마다 저는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어 가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아들은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작은 월세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되어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자신과 며느리가 졌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단 한 번도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말마다 제 집 공사 현장에 나타나 묵묵히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만하라고 손사래를 쳐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저는 평생을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아들은 주말마다 집을 찾아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낡은 담벼락을 보수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내다 버렸습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길고 더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집이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을 때 저는 문득 텅 비어있는 아들 내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쾌한 기억이 서려있던 그 공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문득 평생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던 오랜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의 작은 전통 디저트 공방을 여는 것이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떡이나 한과 같은 우리 전통 다과를 만드는 솜씨가 제법 좋았습니다.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불려다니며 솜씨를 뽐내기도 했었지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어있던 방을 환하고 위생적인 조리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친구인 정 여사의 도움을 받아 동네 주민들과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강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사람이 올까 걱정했지만 제 진심이 담긴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공방은 금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약과의 모양을 찍는 아이들, 난생 처음 맛보는 한국의 단맛에 감탄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제게 한 수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동네 아주머니들. 제 집은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다툼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달콤한 냄새가 가득한 행복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갓 쪄낸 송편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아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기쁨 같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려 수강생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떡 좀 더 드세요. 아직 많이 남았답니다. 저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을 가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았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의 시간이 끝나고 찾아온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제 마당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한 판사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건네주는 열매의 맛은 천양지차로 달라지니까요. 제 집에서 며느리의 흔적을 지워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하던 제 햇살 담은 공방은 이제 이 동네의 작은 명물이 되었어요. 제법 손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이제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수강생들까지 생겨났지요. 제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조청 냄새가 담장을 넘고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금발의 미국인 아가씨애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다식을 찍어내고 옆집의 새댁은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떡 케이크를 배우겠다며 열심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디저트를 만드는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쌀을 빻아 고운 가루를 내고 제철 과일로 정성껏 색을 입히는 과정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기다림의 미학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모두들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가르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요. 지난 세월, 저는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의무였을 뿐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의 사람들은 제가 건네는 작은 떡 한 조각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제 인생의 주름살 속에 숨어있던 단단한 행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2년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말마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건설사의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주말 속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에 잡초를 뽑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손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텃밭에 새로운 모종을 심었습니다. 봄이면 향긋한 쑥을 심었고 여름이면 탐스러운 토마토를, 가을이면 실한 무와 배추를 심었지요. 마치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그렇게 쉼없이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정한 형벌이었고 저는 그 형기가 끝나기를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공방 수업을 모두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창문 너머로 보니 아들의 손에는 자그마한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화려한 꽃다발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수수하지만 은은한 향기를 가진 보랏빛 국화 화분이었지요. 아들은 그 화분을 대문 안쪽 마당 한편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했던 것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이 흘린 땀방울이 마침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의 땅을 녹여낸 것일까요? 만서가. 제 부름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주 낯선 말을 건넸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데리고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예전 제 방이었던 서재를 둘러보는 아들의 눈은 내내 붉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대추차와 방금 만든 곶감마리를 아들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들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좋아졌네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집 같구나.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아들은 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와서 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처럼 살 것이냐? 제 말에 아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의 오랜 속죄를 이제는 거두어 주겠다는 어미로서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화해의 손길이었어요. 며칠 뒤 정 여사가 공방에 놀러와 제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연히 시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며느리 한주연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고 손은 세제에 불어 거칠어져 있었다고 해요. 막대한 세금과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일을 전전하고 있지만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으며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습니다. 어떤 통쾌함도 어떤 미움도 심지어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담담한 생각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멀고 희미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마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녁마다 서재 창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제가 아주 예쁘게 가꾸고 있답니다. 만석이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든 것은 증오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자신을 그리고 남편과 함께한 이 소중한 삶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아들이 마당 한편에 심어두고 간 국화 화분에서 보랏빛 꽃망울이 수줍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제게는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빛나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제 정원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